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주식시장 자체는 미국 시장 자체는 좀 진정되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연준에서 이제 기준금리 2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단기적으로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게 이제는 좀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회의 예측 회의록 향후 연준 의원들의 그 예측치를 보면 향후에 이게 3월 달에 향후 연준 기준금리를 예측한 거였고 이거는 현재 요번에 예측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올해 5.1 바닥에서 5.6이었는데 5.4 바닥에서 5.6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준금리 2번 인상 얘기들을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서. 이 압박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좀 보면 유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다시 68달러대로 또 밀려 내려왔거든요. 70달러 때 그 사우디 감산 얘기 나오고 나서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 보면은 이게 지금 미국의 전체 그 재고거든요. 석유 재고. 근데 이게 트렌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살짝 들렸다 내려오는 것 같더니 얘가 머리를 다시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머리를 들고 있는 건지는 뭐 상황을 봐야 되겠죠. 다만 감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나오는 액션 자체는 재고 부분도 그렇고 이 그 가격 부분도 그렇고 석유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석유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마도 경기 수축 쪽에 원자재 시장은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다만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최근 보면 밀려 내려왔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 한국자원정보 서비스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이게 그 구리 가격이고요. 이게 재고거든요. 최근에 보면 재고가 이렇게 쌓이다가 쭉 빠졌어요. 그래서 요 빠지는 패턴에 맞춰서 얘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요건 추세적 하락인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는 어떤 액션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동의 물량이 재고 물량이 줄고 있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거론할 수 있는 건 향후로 거론하기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고요. 상황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엔. 근데 석유는 경기 하락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제 지표는 아닌데 톰슨 로이터에서 이게 그 심리지수, 미국에 있는 소비자 심리지수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최근에 그 미시건 대학이나 혹은 컨퍼런스 보드의 심리지수를 보면 그렇게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적으로 내려가서 이 심리지수들이 이렇게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미국에. 이건 ISM 제조업 지수의 서비스 PMI 지수도 마찬가지로 PMI, 그러니까 제조 PMI는 못 올라가고 있고 서비스 PMI 지수는 지금 50대 초반에서 깐당깐당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실질 소매 판매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감소 마이너스로 좀 줄어들었다는 건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미국 경제가 그렇게 화랑인가? 약간 식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인민은행 그저께네요. 벌써 인민은행에서 영래포금리 깜짝 낮춰가지고 뭐 저기 뭐 경기 부양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뭐 숏텀으로 하는 대출 금리도 있고요. 이거 이외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1년짜리 프라임, 5년짜리 프라임, 그다음에 미들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대출 금리는 지금 건드리질 않고 있고 단순히 그 레포 이거 영레포인데 그 은행에서 들고 있는 채권 그거 맡기고서는 자금 조달하는 거거든요. 그 금리 0.1% 정도 내려준 건데 이거 가지고는 시장에서 반응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을 보면 이게 지금 어제 주식 시장이거든요. 상해 지수 들렸다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준율 내려주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도 얘가 지금 탄력이 세게 받지는 못하고 있어. 올라가다 맞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나 여기 보면 뭐 6월 달에 MLF 금리를 인하하거나 혹은 뭐 분기 다음 분기에 인하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 하반기에 경기 부양을 조금 더 나설 가능성은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다. 경제 지표, 중국 경제 지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을 놓고 보면 서비스업, 그러니까 그 가게 쪽에서 약간씩 균열이 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는 좀 안 좋으니까 부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거 뉴스보다 나온 건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한국경제TV인데 시총 3조 육박했는데 여기 블룸버그, UBS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는 상향했는데 투자 의견은 매수해서 중립을 하향했다. 근데 뭐 밑에 내려가면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배팅도 있기 때문에 양방향이 있는데 일단 얘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게 참고해야 될 만한 사항이다. 그래서 애플이 탄력을 올라간다 하더라도 세게 보이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사는 한국경제TV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GDP 트래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데이터들이 계속 경제 데이터들이 나오면 이제 분기 GDP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측정하는 그 지표가 있거든요. 이거 뉴욕 연준인가에서 측정하는 건데 이거는 미국 GDP입니다. 이게 실제 리얼 GDP예요. 얘가 요 빨간색이 트래커고, 물론 이제 편차들이 이렇게 벌어질 때도 있긴 한데 최근 보면 일단 내려오는 강도는 멈춰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는 강도가 세지고 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가. 근데 이제 이게 방향성이 좀 이렇게 애매모호하면 현재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조금 안 좋아지고, 특히 소비와 관련된 경제 지표들, 가계 지출과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아지면 이게 2분기나 이런 쪽에서는 힘을 잃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의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독일이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전년도 마지막 분기하고 직전년도 분기에 2번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경기 수축 국면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3분기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3분기 예측도 지금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긴 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 살짝씩 들려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추세를 좀 봐야 되겠죠.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럽 지역에서 좀 녹록지는 않습니다. 독일이. 요거는 OECD에서 발표하는 GDP 트래커인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4월 23일자로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때까지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힘을 잃는 것 같다가 사실 요새 약간 머리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일본 지표들은 조금씩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로는 전체 지표를 놓고 보면 힘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힘이 약간 내려왔다가 반등했는데 반등 강도가 그렇게 세질 않고 다시 밑으로 이제 밀리면서 이렇게 바닥이 지금 깨졌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GDP, 그러니까 이거 확산 지수인데, 그러니까 경기의 방향성은 알 수 없고 그냥 강도 정도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근데 강도가 좀 그렇게 세지는 않고 약화되고 있어요, 지금. 요거는 유엔에서, 그러니까 그 유엔 개발 협력 회의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무역 지수입니다. 이것도 이제 매일 데이터가 나오면 주간 단위로 그 무역 동향하고 GDP를, 글로벌 GDP를 측정하거든요. 여기 지금 추세적으로 좀씩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볼륨 단위로 무역 패턴을 보면 이게 그러니까 요번 1분기에는 이렇게 보시면 올라가서 1%대, 전분기 대비 1%대 증가 정도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2분기를 보면 그렇게 증가세가 세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물량이고요. 물량이고 얘는 금액이거든요. 금액 단위로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영역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 좀 전에 봤던 거는 제품이고 이게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 업종 같은 무역 같은 경우는 좀 빠지고 있어요. 힘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글로벌 무역 동향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형태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실 힘을 받거나 탄력을 받거나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건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탄력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 뭔가 부양을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
오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탄력을 잃은 것 때문에 감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거기에 반응을 안 하고 있고, 다만 구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최근에 살짝 그 재고가 증가하던 게 감소하면서 가격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의 재고하고 가격 추세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유는 에너지 측면에서, 구리는 다른 여러 가지 산업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한 그 원자재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두 가지가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예를 들면 뭐 카르텔인 오펙이 뭔가 아주 폭발적인 액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방향성은 한쪽 방향으로 몰리게 될 거예요. 둘 다 올라가거나 둘 다 내려가거나 모니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DP 트래커를 보면 힘을 내고 있다, 글로벌 전체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향후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이는데 향후에 뭐 차이나가 경기 부양을 함으로써 밀어 올리거나, 혹은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경기를 눌러내리거나 이런 것들이 혼재되면서 이제 같이 나타날 건데, 그건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간에 이제 어떤 이슈가 터지면 그 이슈가 터진 것이 GDP를 갑자기 밑으로 밀러내리고 소비 심리를 짓누르는 그런 액션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거기에 상업부동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 무디스 애널리스트 상업부동산 관련된 저거거든요. 4월달에 나온 보고서였는데, 이게 지금 CRE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거냐, 어떤 거냐를 이제 분석해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다른 걸 다 차지하고 쭉 읽어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각 은행별로 있습니다. 대형은행, 요게 지방은행, 요거는 지역은행. 근데 여기 보면 직접 대출하고 간접 대출 다 포함해서 CRE 상업부동산 대출에 노출된 게 여기 37, 3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가장 큰 포지션을 갖고 있는 데가 이제 지역은행이고, 그다음에 스몰뱅크 10억 미만 있는 애들 다 합하면 이건 한 42% 정도 되죠. 42%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 각각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 한 10억에서 100억 사이, 그 다음에 이제 1억에서 100만, 1000만 원, 1억에서 10억 사이, 요 정도에 있는 애들이 상업부동산 대출에 대한 포지션이 자기 전체 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30%가 넘는다.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거는 이제 160억, 10억, 100억, 1000억, 1600억 달러 미만이네요. 요 언저리 밑단에 있는 애들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게 무조건 위험한 거냐, 이 대출 포지션은 큰데 상업부동산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이게 이제 그 상업부동산에 대한 LTV거든요. 근데 그 글로벌 금융이 터질 때는 이렇게 LTV가 높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좀 낮은 수준에서 거론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게 절대적으로 무슨 일이 변고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토를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2018년도 그리고 5년 지난 올해 요때 만기 연장이 되는데, 여기 2018년도에 들어갔을 때의 시점의 LTV인 거거든요. 지금 LTV에 대한 거론은 여기 없고, 가격이 일단 일정 부분 좀 내려왔다는 부분하고, 물론 그 뒤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LTV 내용이 있으면 좀 더 용이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깝긴 하고요. 연체율이 좀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걸 보면 여기 보시면 연체율이 안 올라가고 있다가 이게 작년 4분기, 올 1분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이거 좀 당겨보면,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높은 수준은 아닌데 당겨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연체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상업부동산이거든요. 상업부동산 대출이 작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올해 1분기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힘들어서 뭔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업부동산들이 있다는 거죠. 상업부동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실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맞물려서 이제 폭발적인 일을 일으킬 건지 아닌지는 지금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상업부동산이 문제를 일으키고 극히 소수의 상업부동산 관련된 지역이나 지방은행이 문제가 생겼는데, 지방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려 때문에 지난번에 뱅크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실리콘밸리 뱅크에 뱅크런 문제처럼 그렇게 문제가 없는 은행에서 자금을 막 빼가는 문제가 혹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그 부분이 해결되는 상황이 돼야 좀 더 안정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공실률이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질 않고 상업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금리를 뭐 급격히 내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2번이나 더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금리 부분은 호재보다는 악재일 것 같고 상업부동산에.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만기되는 규모가 나오거든요. 예, 이게 만기 규모입니다. 이게 2023년도에 만기될 규모고, 요거 2024년도에 만기될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문제가 안 터진다고 해서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올해 수준만큼 내년에도 지금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실률하고 가격 부분, 요 부분 다 감안해서 움직이는 걸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디스에 있는 그 CRE 애널리스틱스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기사를 보여드리진 않고 딴 걸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제 렌트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중산층 가정이 중산층 그 주택, 중간 가격 주택에서 거주할 때 렌트 비용을 자기 가처분 소득 대비 얼마나 내는가인데, 보시면 이게 30%에 육박했습니다. 이게 2008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걸 보면 이거는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DSR이거든요. 우리나라 그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인데,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을 보면 얘가 전체입니다. 토탈 가계에. 토탈로 놓고 보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에요.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빨간 게 이게 모기지 대출 관련된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기지 대출 원리금, 모기지 대출 관련된 원리금 상환하는 것이 가계 가처분 소득에 차지하는 부담 비율, 요거거든요. 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요 위에 있는 녹색을 보면 이거는 가계의 소비자 대출, 모기지를 뺀 대출, 그것이 가처분 소득 대비 부담하는 비중이거든요. 근데 이 그 소비자 대출은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모두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근데 모기지 대출 받았던 사람이 모기지 대출에 대한 원리금 부담이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높다는 얘기는 모기지 대출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거보다는 높은 수준의 부담을 안고 있고,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거보다 낮은 수준의 부담이 있어서 그게 시석이 돼서 이연절이 중간값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모기지 대출을 받을 정도로 좀 여유가 있는가, 집을 사겠다라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취약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집 없이 그냥 렌트비를 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담감이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 봤지만 렌트 비용도 지금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이 두 가지 부담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금 저축 금액이 계속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작년 중반 이후부터 저축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그게 이제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 이자 부담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여드렸잖아요. 이 이자 부담 내는 거가 여기 모기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카드 대출 같은 경우는 20%에 육박했었잖아요. 신용 대출은 11%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모기지 대출을 안 내는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렌트비 30% 내고, 그다음에 이자 비용, 자기 그 소비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도 좀 많이 내고, 카드 갖다 쓰고 있으면 카드 이자 비용도 높고 막 이러니까, 내가 향후에 좀 더 상황을 유지하고 견디려면 아껴서 주머니에 뭔가 좀 채워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축 금액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이건데, 이게 뭐냐면 그 기부금 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슨 그러니까 힘든 어린이들 도와주는 이런 기부금 내면 여기에 잡히는 거거든요. 이전 지출에. 근데 이전 지출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멈추거나 내려가거나 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시기가 좀 힘든 시기거든요. 근데 최근 보시면 이게 작년 중반 이후부터, 여기 보시면 작년 5월 이후부터 얘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금이 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가계에서. 근데 요 시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보시면 저축 금액이 늘어나는 패턴과 이자 금액이 늘어나는 패턴, 급격하게 늘어나는 패턴하고 좀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올라가고 있고, 이자 금액하고 저축 금액은 늘어나고 있고, 얘는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어떤 가정은 지금 이자 부담이 있어가지고 저축은 해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그냥 그 자기 중에 이제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갖고 기부하는 것도 줄이는 이런 패턴을 현재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가 쭉 벌어져 있다. 현재 미국은 상황이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구조의 소비 지출, 그러니까 그 미국의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불을 부을 수 있는 게 실업, 그러니까 고용 증가세가 멈추면 여기에 불을 부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해드리는 분한테만 말씀드렸는지 여기서도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이게 이제 전체 고용 숫자입니다. 이게 비농업 부분 파란색이,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빨간 거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이동 평균선이고요. 연두색이 실업수당을 계속 청구하는 숫자예요. 이거 이제 빨간 거 같은 경우는 곱하기 6을 한 숫자입니다. 이게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 약간 데이터를 조작했는데, 이게 지금은 아니고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게 중간에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게 내렸다 올라왔다의 노이즈를 보일 수는 있는데, 경기 사이클이 후반부에 가면 그 노이즈가 없어져요. 없어져가지고 추세적으로 계속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계속 수당 청구 건수하고. 이런 패턴을 보이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쪽 고용되는 숫자보다 신규로 그 실업수당 청구하는 숫자가 늘어나 버리면 얘가 이제 멈추면서 밑으로 수축하거든요. 근데 이게 멈추면서 수축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급여를 잘 받고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급여가 딱 잘리는 거잖아요. 고용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지 않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신규로 누군가 들어와서 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력이 남아 있는 건데, 계속 고용 숫자가 늘어나면 이게 멈춰버리면 신규로 더 추가로 뭔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없고 쓰지를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 숫자를 보는 것보다 사실은 이 숫자를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최근 패턴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파란색이. 그런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이 계속수당 청구 건수는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패턴 같은 게 약간 식어가고 있긴 한데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이거거든요. 이 신규 고용 숫자가 점점점 줄고 있어요. 물론 고용 숫자가 주는 거지 고용이 마이너스가 나는 게 아니니까, 해고되는 숫자보다 고용되는 숫자가 늘면 결과적으로는 총량으로 놓고 오면 이게 늘어나는 거겠죠. 이게. 근데 이게 해고 패턴이 계속 이렇게 주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올라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느 순간에 얘가 멈출 거라는 거예요. 고용 총량이 늘어나는 숫자가.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사실 가계 소비 지출이라거나 아니면 뭐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 쪽에 충격을 본격적으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미루어 짐작하는 거이긴 하지만 PC가 약간 힘을 잃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소매 판매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감소하는 곳에서 일단은 약간 균열의 조짐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한번 보여드리긴 했고, 다시 한번 보면 이게 그 미국의 소매 판매 전체 실질 소매 판매거든요. 늘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늘어나지 않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긴 한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 약간 계속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직전 1년 동안이거든요, 얘가. 그리고 요거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로 바꿔서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영역으로 지금 빠져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일시적 추세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봐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일단 탄력을 좀 잃은 거 아니냐. 과거에 이렇게 급락해서 급등했던 요때를 빼고 나면 이게 안정화된 1년, 작년 2022년도 중반쯤부터 하면 그때는 뭐 그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 다 빠지고, 일단 한번 재난지원금으로 난리를 버거지를 친 막 급등했던 이런 걸 다 제거하고 나서 이제 움직임인데, 일반적으로는 경격적 면에서 얘가 밑으로 잘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마이너스를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균열 조짐의 시작 아닌가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가계 소비 지출이 감소하는 그런 균열 조짐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만 하고 있고, 상황은 지금 모니터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주가는 사실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추세적으로는 움직이지만, 단기적 변동성은 시장의 부분적인 이슈하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그 심리 상태, 광기든 뭐든 하여튼 패닉이든 그거에 따라서 맞물려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강도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추세는 결과적으로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세가 약화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추가적인 데이터를 더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